친정 진례를 소개해 주겠다는 라오스 옆집 할매요, 와 이라는겨? 나 한국에 마누라 있다니까요. 이웃집 할매한테 한 이야기인데 하도 답답해서 그만 한국말로 해버렸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무슨 여자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친정 진례인 모양인데, 한국에 마누라가 있다는데 친정 진례를 소개해 주겠다는 라오스 옆집 할매, 참 이상하지요. 말도 안 통하는데 친정 진례라는 말은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농사이 큰커이, 능사이가 남동생이고 큰커이가 내것 나의 것 뭐 이런 말이니까 그 할매의 남동생을 말하는데, 남동생의 딸 그렇게 추측해서 친정 진례라는 건 대충 알아들었는데 자꾸 이 노인한테 소개를 해주겠다니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그 할매의 남동생이니 몇 살인지 모르지만 동생이니 당연히 할매보다 나이가 적을 것이고, 그리고 딸이라고 했으니 도대체 몇 살이나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몇 살인지 묻지 않았죠. 괜히 물으면 관심이 있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웃고 말았죠. 나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옆집 할매가 저보다 한 살 적거든요. 그런데 보기에는 이 욕쟁이보다 한 14살 좀 많아 보이는 호호백발인데, 내 나이를 이야기하면 자꾸 kit도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나이에 어떻게 이빨이 다 있고 머리가 그렇게 검을 수가 있느냐는 말인데, 말이 안 통하니 임플란트를 설명할 수도 없고 염색이라고. 이 말 처자들, 한국에서야 시골에서 처자들 구경하기 힘들지만 이 나라에는 공장도 없고 어른 직장이 없으니 시골 마을이지만 구석구석 홍게찬 딸들이 있는데, 그런 처녀들이야 염색을 한다지만 약간 노란물 들이는 게 전부고, 노인들이 염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 나이를 이야기해도 자꾸 거짓말로 생각하는지, 지난번에는 사진을 보여주더니 엊그제는 어디를 갔다 오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다가 집 앞에서 만났는데, 잠깐 이해를 돕자면 라오스라고 그렇게 만만히 볼 건 아니고 여기는 시골 마을이지만 비엔티안 변두리라서 어지간한 할매들은 거의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할매들이지만 대충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거든요. 어디서 들어온 중고 스마트폰인지 모르지만 전화를 하면 꼭 남이 다 들리도록 볼륨을 잔뜩 올려놓고 영상통화를 하는 고약한 버릇은 있는데, 아무튼 내일 친정 진례가 온다면서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겠죠. 이 욕쟁이 나이에 그런 여자를 만나서 어디에 쓸까요? 내남이 소개라는 말이고 코업이 사귄다는 말, 코업이라는 말에 깐을 붙이면 서로 사귄다는 말이 되는데, 콧관 소리를 듣고 나니 웃음이 푹 나오던데 뭘 사겨 이 할망구야, 코웃음을 쳤는데, 이 부분에서 문화의 차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한 거지요. 사기라는 말에 부담이 되어서 무슨 목적으로 사귈까 그렇게 물으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가 동문서다. 우째 사귀고 물으니까 엉엉나이 이쁘다는 말만 계속하는데 참말로 웃잖아. 다른 방법은 없고 피해야겠죠. 그 친정 진례가 온다는 엊그제 새벽 일찌감치 자전거를 분해서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길을 나섰지요. 이 나라에서는 픽업 차량이 길을 나서면 전동 오토바이를 실을 쪽에서 편하고 좋았는데, 그 차가 고장이 잦고 경제적 여유도 없고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고 나서부터는 전동 오토바이 대신에 자전거 바퀴를 분해해서 트렁크에 꼭 싣고 다닙니다. 자전거는 지나가다가 고물상에서 보이길래 우리 돈으로 돈 만원 주고 또 돈 만원 들여서 고친 건데, 아침 저녁으로 운동 삼아서 동네 한 바퀴 돌기에는 그만이고, 이 자전거는 단순해서 바퀴 두 개를 금방 빼고 금방 조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 하나도 라오스 남부 지역으로 못 가봤는데 그쪽을 둘러보고 싶었는데 언제 갈까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옆집 할망구가 봉곡덕타 울고 싶은데 때려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집을 나섰지요. 났을 때 계획은 대여세 잡고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겠다고. 타케까지가 300km 정도니까 거기까지는 당일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 이틀 둘러보고, 거기서 200km 떨어진 사반나켓으로 옮겨가서 그 사반나켓은 볼거리가 많지만 하루만 머물고, 또 250km 떨어진 팍세로 가서 현지인들은 빡세라고 발음하던데 빡세, 참말로 빡세지 않고 여유롭게 한 이틀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사바나켓에서 보지 못한 걸 돌아보고, 아침에 출발하면
그날 집에 도착할 수 있으니 큰 무리 없이 다녀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어제 아침에 대여섯에 집을 비워도 괜찮을 만큼 화분에 물을 주고 또 집 앞 도로 가에 벽돌 조금 쌓아서 만든 채소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어놨는데 그동안 견딜 수 있을 만큼 물을 듬뿍 주고 일찌감치 나섰지요. 그런데 계획과는 또 달라진 거죠. 어떤 여행이라도 길을 나서면 당초의 예상과는 약간 달라지게 마련인데 이만큼 크게 달라질 건 전혀 예상을 못했지요. 팍산까지 내려가면서도 몰랐습니다. 차에 기름이 넉넉했으니 그런 걸 눈여겨보지 않고 풍광이 좋은데 세워서 사진을 찍으면서 여유롭게 달렸는데 타켓이 가까워지면서 주유소를 찾으면서 보니까 주유소가 전부 문을 닫은 건데 그때서 생각하니 라오스 교민 단톡방에서 기름값이 폭등해서 문 닫은 주유소가 있다는 그걸 본 게 불쑥 떠오릅니다. 그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이거 좋다 이제 웃잖아. 거기서 차를 돌려서 집까지 돌아올 기름은 되지 않고 방법이 없지요. 그냥 주유소를 찾으며 계속 내려갔는데 급기야 주유 게이지가 거의 바닥이 되고서야 문 열린 주유소를 찾아냈는데 기름통을 들고 줄을 선 사람들 기름을 넣으려는 오토바이가 빼곡한 주유소였는데 거기서 거의 40분을 기다렸지만 기름을 가득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한급여를 해주고 있었는데 최고가 50만 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만 5천 원 정도밖에는 안 넣어주는 겁니다. 차가 소형차니까 한국에서 그 정도 기름을 넣으면 대충 게이지가 반쯤 올라갈 건데 겨우 3칸 정도 올라가니까 기름값이 좀 올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머리가 비상한 한국 사람들 대번에 한 번에 그만큼 제한급여로 넣어주면 잠시 후에 줄을 또 서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무슨 나라가 주유소 옆에 처자 하나가 서서 기름통을 들고 온 사람들 이름을 적고 차 넘버를 적는 게 거짓도 못하겠지요. 기름을 넣고 나서 그 자리에서 구글 지도를 검색해보니 타켓보다는 사바나켓으로 내려가는 게 더 가까운 지점이었어요. 타켓으로 올라가면 문 열린 주유소가 이미 없다는 걸 보고 내려왔으니 계획을 수정해서 사바나켓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방법이 없으니 출발해서 대략 20분 30분 정도 더 달리니 문 열린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서도 줄을 서서 기다리긴 했는데 10분 안에 기름을 넣었지만 또 제한급여로 50만 기, 그러니까 게이지가 반쯤 올라갔는데 이 욕쟁이는 기름쟁이를 하도 오래 해서 항상 연료를 가득 채워서 다니는 게 버릇이 되었죠. 그게 이유가 있는데 19살부터 포크레인 조수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생긴 버릇인데 승용차도 연료가 반쯤 내려갔을 때 주유소가 보이면 저는 무조건 가득 채웁니다. 왜 그런 버릇이 들었느냐 하면 포크레인은 하루를 작업하고 들어오면 다음날 종일 쓸 수 있을 만큼 기름이 남지 않는 게 태반이거든요. 새벽에 작업을 나가니 작업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반드시 기름을 넣어 놓는데 그게 좋은 점은 아침에 기름을 넣는 시간도 아낄 뿐더러 선생님들 이건 알아두어도 좋을 상식에 해당하는데 승용차나 중장비나 마찬가지지만 연료 탱크에 빈 공간이 있으면 탱크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결로 현상이 생기거든요. 성에가 끼고 유리에 이슬이 맺히는 이치와 같은데 기름 탱크 내부 벽면에 생기는 결로 현상, 그게 결국 물이거든요. 요즘엔 연료 필터에서 걸러준다고 하지만 예전에 중장비들은 전부가 탱크 밑바닥에 수분을 제거하는 밸브가 달려 있었지요. 물이 기름보다 무거우니까 밤새 세워두면 가라앉는데 그걸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풀어서 빼면 물이 엄청나거든요. 그때부터 버릇이 되어서 승용차지만 연료 탱크 반쪽 아래에 있는 기름은 물이 섞인 비상용 연료라고 생각하고 다니는데 그게 언젠가는 오밤중이나 주유소가 없는 오지에서 요긴하게 한번 쓰이게 마련이죠. 군용차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스피아 기름통을 뒤에 달고 다니는 마당에 기름 겨우 반만 넣고 간당간당할 적에 마음 졸이며 주유소를 찾는 사람들도 있던데 항상 가득 넣고 다니면 마음이 푸근하지요. 어쨌거나 기름 먼데 기름이 반 정도밖에 없으니 은근히 불안했는데 제한급여로 50만 끼 넣은 그 주유소에서 차를 세운 김에 화장실에 들렀다가 그 주유소에 붙은 간이 편의점에서 마실 걸 사다 보니 들어오는 아가씨가 바로 주유기 옆에서 기름 넣는 차량 넘버나
이름을 적고 있던 아가씨인데 대번에 수작을 걸었죠. 참 이쁘다.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부터 하고 나서 뭘 마시고 싶냐. 너무 이뻐서 내가 사주고 싶다. 그렇게 말을 걸어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갈 길이 멀다. 한 번 더 주의할 수 없느냐고 본색을 드러내며 수작을 걸었더니 대번에 방법이 생기던데요.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 새우젓을 얻어먹는단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가씨가 편의점 뒤로 나가는 문을 열더니 거기에 버려진 빈 물통 2개를 들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 줄은 몰랐지요. 사각으로 된 플라스틱 물통이 상당히 큰데 뚜껑을 열고 물기를 탁탁 털어내고 그걸 들고 따라갔더니 주유기 앞쪽에는 오토바이와 기름통을 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그 아가씨가 주유기 뒤쪽에 물통을 놓고 바로 50만 깁치를 주유해 주던데 그 아가씨가 그렇게 하니까 줄을 선 사람들도 외국 노인이라서 그런지 세치한다고 눈을 흘리던 사람도 없었고 기름값을 건네면서 아가씨한테 고맙다고 하고 들고 나와서 그 기름을 바로 차에 넣은 게 아니죠. 혹시 또 문 열린 주유소를 만나면 기름을 더 넣으려고 그 물통에 든 휘발유는 뚜껑을 야물게 닫아서 트렁크에 싣고 출발했는데 거기서부터 사납게 거의 1시간이 넘게 달렸는데 주유소는 전부가 들어간 입구를 막아놓거나 주유기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놨죠. 사반다켓에 가서도 주유소를 찾아서 시내를 2바퀴 돌았지만 문 열린 주유소를 찾지 못하고 메콩 강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잡고 혼자 캔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지요. 이야, 이 상황에서 팍스에는 가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원유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비축량이 있고 정제할 원유가 있으니 최소한 5, 6개월은 버티겠지만 라오스처럼 이렇게 경제 약국에서는 원유를 정제할 공장도 없을 뿐더러 바로바로 태국에서 정제된 기름을 땡크로리로 육상으로 건너와야 하는데 거기서 팍스까지 왕복 500km가 넘는데 까딱하다가는 팍스와 사바나켓 중간 어느 오지에 기름 떨어진 차를 세워놓고 예정에도 없는 자전거 여행을 하는 수도 있겠다. 미얀마에서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당했으니 미얀마에서는 주유소가 있는 도로가에 차가 수백 대 줄져 있고 그게 일주일 넘게 지속될 때도 있는데 그걸 봤으니까 다시 구글 지도를 검색하니 집에까지 대충 520km가 나오던데 중간에서 기름을 못 넣으면 트렁크에 휘발유가 2통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기름으로는 턱도 없지요. 또 아침에 늦게 가면 기름이 있던 주유소마저도 바닥날 수 있겠다 싶어서 새벽 4시에 사바네켓에서 출발해서 거의 2시간을 넘게 달려서 날이 어슴푸레 밝아오는데 아마도 그때 시간이 6시 반쯤 되었는데 어느 주유소 앞에 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데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그런 소리를 하면서 도로가에 늘어선 차 뒤에 줄을 섰지요. 그렇게 줄을 서서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면서 주유소 마당 입구쯤 들어섰을 때 주유소 청년 하나가 쫓아오더니 출발하라는데 뭐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액상범위 하는데 라오스에는 휘발유를 액상이라고 하고 경유를 가스원이라고 하는데 액상범위 휘발유는 없다는 이야기죠. 가만히 보니까 기다리는 차들이 전부 경유차, 화물차, 픽업차 그런 것들이던데 아이고 좋겠구나. 그래도 트렁크에 2통 있으니 가는 데까지 가보자 싶어서 1시간쯤을 더 달렸는데 어느 작은 마을 주유소 아마도 거기가 타켓에서 팍산 중간 어디쯤 되지 싶은데 오토바이들이 줄을 지으는 작은 동네 주유소를 봤죠. 오토바이가 있으니 분명히 휘발유가 있다 싶어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되어서 창문을 열고 주유구 뚜껑을 열면서 댐이라고 외쳤지요. 댐, 그게 한국말로 하자면 만땅이라는 소리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청년이 계속 넣어주던데 기름을 가득 넣고 나서 보니 들어간 기름값이 40만원어치. 깜짝 놀라겠죠. 그때서야 주유소 앞에 세워진 전광판을 봤는데 세상에 22,000끼 받은 기름값이 1리터에 39,000끼이던데 1-20% 오른 게 아니라 거의 8-90%가 올랐으니 이건 폭등이 아니라 폭발이라고 해야 맞겠죠. 한국 원화로 따져보니까 1리터에 거의 3,000원이나 된다는 이야기인데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다 따라 오른다고 했는데 이 나라 사람들
앞으로 어째 살지. 기름 2번 넣으면은 이 나라 사람 한 달 월급이 날아가는데 견디다 못해서 차나 오토바이 가격조차도 폭락하는 게 아닌지. 어쨌든 기름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돌아오긴 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 지난밤에 돌풍이 불었는지 마당이 엉망인데 옆집 할매가 우리 집 마당을 쓸고 청소하던데 아이고 할매 내가 할 낀데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며 같이 어지른 것들을 치우는데 이 욕쟁이 차가 들어오는 걸 봤는지 바로 윗집 새댁이 쫓아와서 낌비하라면서 기어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 젊은이들이 맥주 파티를 벌이고 있던데 사바나켓에서 하루 자고 왔으니 옆집 할매가 말하던 친정진료가 가고 없는 줄 알았는데 웬걸 그 친정진료가 친구들인지는 모르지만 새댁들 틈에 끼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할매 말에서 정확하게 맞는 부분은 25이라는 친정진료가 이쁘기는 억수로 이쁘던데 저거 신랑하고 같이 와서 같이 맥주를 마시고 있던데 콧간 사기라는 소리 뭘 사기여 콧방귀를 뀌었는데 넘겨짚어도 오지게 넘겨짚었다는 이야기. 중고차 대리점에 근무한다는 그 친정진료가 영어도 제법 잘하고 한국어도 띄엄띄엄 몇 마디 하던데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라오스어를 종합해서 들어보니 저거 고모가 조선이 맘씨 좋은 오빠가 그 친정진료는 이 욕쟁이한테 오빠라고 하던데 그 친정진료가 오빠라고 하니 옆에 있는 새댁들도 전부 오빠라고 하고 고마 동네 오빠가 되어버렸는데 옆집 할매 말이 외국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시골 마을에 조선 노인이 혼자 와서 옆집에 사는데 혹시 비상시 그 진료가 이메전시 영어로 이메전시라고 해서 비상시라는 걸 알았는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연락처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나라 카톡과 흡사한 워랩을 깔고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수시로 연락하라는데 그게 컵간이라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워랩을 깔았고 이 욕쟁이가 하룻밤 사반나켓 가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동안 돌풍을 동반한 우박까지 쏟아져서 문교경을 못한 라오스 사람들 전부 그 우박 오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던데 친정진료가 행운의 선물이라며 아마도 절에서 나온 모양인데 애군을 막아준다는 손목에 묶고 다니는 색실. 라오스 사람들은 거의 다 손목에 묶고 다니는 색실인데 오토바이 핸들에도 묶고 차에도 묶고 놓는 이름은 파이브캔. 그 진료가 섬스목수로 손목에 그걸 묶어주던데 파이브캔. 캔이 손목이라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쏙띠 행운을 빕니다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던데 그 이쁜 새댁이 그걸 손목에 묶어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새댁들하고 망고나무 그늘에서 맥주를 마시며 기름 때문에 마음 졸였던 걸 풀긴 했는데 콧감 서로 사귀는 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여러 사람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라오스에서 절대로 밤에 운전하면 안 되는 2가지 이유는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하면서 선생님들 고맙습니다.